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과목들이 보면은 지금 목차를 한번 보실랍니까? 목차를 보면은 14 챕터로 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챕터 하나당 하루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렵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시험 위주로 그렇게 좀 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어 주시면은 그 기출 문제들 해주시면은 이 과정하고 맞춰가지고 풀어보면은 거의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회로가 어렵다고 학교에서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보면은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배울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12, 13, 14 정도는 또 디지털 공학이라 해가지고 또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을 가지고 또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도체 이론 1장 있지 않습니까? 1장은 실제로 시험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은데 1장을 정확히 하고 들어가야 나머지를 전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1장을 또 어차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 끝나고 취업할 때 시험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개 출제 경향을 보면요. 2장 전원 회로와 파형 정형 회로 여기서는 보통 약 한 3문제 정도 매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반복 출제돼요. 이제 내가 문제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 나와요. 오늘 수업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해주신 것, 마킹한 것 체크하시고 내가 보내주는 문제를 보시면은 거의 딱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3장. 거기서 1장에서 반도체를 나가면은 다이오드가 나갈 거고 또 TR이 나가고 FET가 나갑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정폭회로가 들어가거든요. TR 정폭. 3장, 4장은 FET가 되고 5장 전력 정폭 또 그다음에 6장 정도까지 해서 보통 한 6문제 정도 됐어요. 6문제. 대개 그 비율입니다. 대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나 두 문제 차이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이나 7장까지도 포함해서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증폭회로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위도 많거든요.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는 비중 안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이제 커버가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있죠. 8장 괴한 증폭회로, 피드백 회로죠. 여기도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2장에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주시면은 분명히 무난하게 이 과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진으로 9장 여기도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 매해 그렇게 냅니다. 어떨 때는 한 2문제 나오기도 하고 보통 이 정도. 그리고 변복조회로 여기도 한 2문제 정도. 펄스회로 여기도 한 2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 13, 14 이 과목은 다른 과목인데
뭐 1년이라든지 6개월 정도 배울 과목인데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한 6문제 정도 11, 12, 13, 14에서 한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렵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비중은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는 안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6문제 나왔다. 그럼 한 여기서 최소한도 4문제, 5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쉬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만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일 보내고 매일 문제, 기출문제들 보낼 테니까 그걸 보시고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해주신 것만 하면은 무난하게 패스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자격시험 출제를 가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 대학 교수 2분이 나옵니다. 이제 2분이 나와서 예를 들면 무선설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나눠서죠. 고등학교는 기능사 문제 출제를 하고 또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둘이 나눠서 해요. 나중에 이제 각기 자기 했던 것들 전부 문제를 20문제 빼놓고 나중에 이제 코र्स에서 이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전자 회로에서 냈던 디지털 전자 회로에서 냈던 것을 또 기기에 나올 때 중첩될 때 있어요.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예를 들면 과목별을 뽑는데 중첩될 때는 다른 교수들이 이제 수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디지털 전자 회로하고 기기 쪽 문제가 거의 중첩이 돼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디지털 전자 회로에는 아까 보면은 뭐 발진 회로나 변조 회로, 뭐 펄스 회로 이런 것은 딱 그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기기 쪽 설비 쪽에 시스템이라든지 그쪽 가보면은 또 나와요. 그 출제 범위가 굉장히 더 항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잘해주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일부분을 거의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 기기 시스템 쪽에 거기서도 많이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쉽게 문제 뭐 이론적인 것보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은 내가 답변을 아주 정말 충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실 이렇게 SDA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제 취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모든 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아니고 방송관에 있거든요. 방송관 3층에 있으니까 항상 오시면은 어디 공ገብ치라든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안내할 테니까 그걸 꼭 좀 뭐 문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한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자회로가 뭘까? 전자회로가 뭘까? 전자회로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미시세계, 굉장히 소립자에 대한 것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전자, 양자부터 시작됩니다. 양자. 한번 봐보죠. 모든 물질이 뭘로 구성되죠? 모든 물질이 분자. 어때요? 분자는 또 어떻게 되죠? 원자.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는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이 되죠. 전자. 다시 양자는 양성자는 뭐 되죠? 뭘로 구성되죠? 중성자. 양성자라죠? 양자. 여기는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 여기는 중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통상 상태에서는 거의 중성 상태예요. 중성인데 여기 책에 있으니까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만은 이게 물질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 중에 하나예요. 가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자들이 구성되어 있죠. 전자가 있죠. 이렇게 전자들이. 마이너스 성분을 띠고 있죠. 결국 평소에는 거의 중성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구성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극이 왔을 때 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튀어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 성분을 띠게 되죠. 플러스. 이 전자가 튀어나가서 다른 예를 들면 양자, 전자로 구성될 때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성분을 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성분. 이 자유전자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 원리입니다. 굉장히 미시세계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거기 책에 보시면은 책에 10페이지 보면은 원자핵 있죠?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돼 있고 또 전자가 있죠.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그 전하의 값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라는 얘기죠. 19승 쿨럼 이렇게 돼 있고 전자의 질량이 나오죠. 전자의 질량이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1승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적고 그 밑에 보면은 비전하 나와 있고요. 비전하는 그 전자의 질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1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나오죠. 전자 에너지는 1볼트는 1일렉트릭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19승 줄이란 얘기죠. 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넘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자수 그것 넘어가시고 거기 보면은 14페이지를 보면은 파울리의 베타율이라고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율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이렇게 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궤도가 있는데 이런 궤도에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몇 개 들어가야 되냐. 각마다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냐.
파울리라는 분이 파울리의 베타율이라고 해서 이 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이 n의 자승계씩 배정됐다는 얘기예요. 2의 자승계씩. 하나의 각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각 궤도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좀 어려운 글씨를 썼습니다만은 전자의 배열을 지배하는 원리로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양자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에너지 준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각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박스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전자 수는 2n의 자승계씩 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1궤도에 보면은 예를 들면 2 곱하기 n에 1궤도니까 1의 자승이니까 몇 개 들어가죠? 1궤도는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궤도는 두 번째 궤도는 2승이니까 얼마죠? 8 8 여기는 3궤도는 몇이죠? 18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울리 베타율입니다. 딱 정해진 궤도에 정해진 전자 수만 들어가 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리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파울리 베타율입니다. 파울리 베타율. 이것은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업체라든지 준비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16, 17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 가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겠고요. 19페이지. 여기 보면은 기저 상태. 이 에너지들이 이 궤도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절대 온대 때는 이제 최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을 페르미준이라 하고 이 얘기를 한번 읽어주시면은 거의 들겠고요. 특별하게 시험에는 나오질 않습니다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 이온 결합 있죠. 예를 들면 NaCl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결합은 반도체에서 지금 결합이 된 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금속 간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분자 결합이라든지 수소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 되겠고요. 계속 넘어가시면은 전자 방출,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읽어두시면은 광전자 방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람수 정도 읽어주시면은, 이람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를 외부로 방출할 때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런 개념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전자 방출 29페이지. 열을 가했을 때 그 금속 외부로 전자가 방출될 때, 열을 가했을 때 방출을 되는 현상을 열전자 방출이라고 한다. 이제 그것하고 냉연극 방출 29페이지. 이것은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면 열을 가든지 빛을 가든지 힘을 가는데, 이것은 전자 방출되더라도 빛이 열이 안 나더란 얘기예요. 이게 냉연극 방출인데, 그 밑에 쇼트키 효과라든지 터널 효과,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반도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체전자 방출. 이거는 뭐냐면은 금속의 전자를 강하게 부딪히면은 거기서 2차적으로 전자가 나오는 것을 2차 전자 방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는 앞에 거는 그렇게 시험에 뭐 자격 시험에 비중 안 차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반도체를 볼까요?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보면은 반도체. 거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반도체가 있죠. 그러면 에너지대를 그려놨어요. 전도대역이 있고 금지대역이 있고 가전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반도체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 금지대의 차이가 있거든요. 금지대.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전자가 처음에는 충만대에서 차이 있습니다. 충만대. 충만대는 바로 이런 데가 충만대이거든요. 이런 사이야. 에너지가 꽉 충만에 전자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차 있는데 이 사이를 넘어서 전도대역, 가전자거든요. 여기가 가전자. 이거는 가전자란다. 왜 가전자냐? 한자로 해도 가치가 있는 전자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전자입니다. 이게.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가전자예요. 가전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평소에는 이 원자핵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부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구속전자입니다. 구속전자. 이 힘에 의해서 전체 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구속전자. 그런데 이 당기고 있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외부에서 강해진다면, 외부에서.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충격이 온다면은, 이 구속전자보다 더 큰 힘이 온다면은, 이 전자들이 튀어나가게 되죠. 튀어나가는 전자를 자유전자를 한다. 자유전자. 자유전자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이 외곽에 있는 전자를 가전자라고 그래요. 가전자대. 전도대라고 하지만은 가전자대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33페이지에 보면은 금지대가 좀 다르죠. 금지대가. 도체는 금지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절연체는 금지대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절연체 같은 경우는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안 통한다는 얘기죠. 항상 변화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도체나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좁습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튀어나갈 수 있도록 바로 나가죠. 여기서 여기 이런 데 있는 전자가 바로 이동해서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반도체와 도체와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33페이지 보면은 결합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러면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평면상으로 이렇게 그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엉켜 있다는 얘기예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은 에너지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대.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충만대. 모든 전자들이 충만에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충만대는. 에너지들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죠.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충만되어 있는 전자들은 전기 전도 이런 데에 참여를 못 합니다. 항상 이게 꽉 차 있다는 얘기, 밑에가. 차 있고. 그 다음에 가전자대 있죠? 가전자대. 가전자대란 뭐냐면은 최외곽전자, 구속전자와 자유전자의 사이에 있는 게 가전자대. 가전자대. 여기 보면은 34페이지에 밑에 있는 그림은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35페이지는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금지대. 금지대는 이런 사이. 이런 데가 금지대죠.
금지대. 아까 얘기했죠?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이 금지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금지대는 예를 들면 절연체는 금지대 굉장히 크겠죠. 이동 못 오니까. 반도체나 도체는 거의 적게 돼 있고요. 전도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전자로 나가기 전까지 있는 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진성반도체라. 진성반도체. 진성반도체라는 것은 먼저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절연체, 금지대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금지대가 반도체, 도체, 절연체는 전기가 전혀 안 통하는 물체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도체 사이일 거고,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자유전자, 가전자, 이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구속전자로 전부 되어 있고, 이거는 중간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진성반도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물질 중에서도 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처럼 이런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체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이게 진성 반도체라는 것은 순수 반도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반도체죠. 많이 막 널려 있어요. 예를 들면 99.9999 한 퍼센트 정도, 거의 순도 몇억 개 정도 돼서 불순물이 이슬뚱말뚱한 이렇게 이제 진성 반도체입니다. 이게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배울 때 원소의 족에 대해서 배웠죠. 족에 대해서. 몇 족까지 있죠? 대개 1족부터 시작해서 7족. 7족이 이렇게 표시합니까? 그럼 여기 보통 4족 정도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 있어요. 여기가. 실리콘. 근데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많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삼가 원소가 있죠. 사가 원소가 또 여기 오가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를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도핑을 시키는 거예요. 도핑을 시키면은 전자가 하나 많기도 하고 전자가 하나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동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쿠롬이라는 게, 이 전자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업 발전을 일으키고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한번. 삼가 원소. 삼가 원소가 뭐냐? 삼가 원소 볼까요? 삼가 원소는 게르마늄이나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삼가 원소. 삼가 원소는 이런 게 있어요. 봉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또 오가는 PB, 또 P. 이런 것들. 비소, 안티몬. 이런 것들을 도핑할 때 약간 섞는다는 얘기죠. 섞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진성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전체 바란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란스를 똑같이 바란스를 있거든요. 있는데 삼가란 얘기예요. 삼가는 전자가 하나 적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여기는 이걸로 만들면은 P형 반도체. P형. 하나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격,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이거는 오가거든요. N형 반도체인데 여기가 전자가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형을 띠는 전자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P형과 N형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탄생이 되죠. 거기에 이제 3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8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플러스 봉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걸 합치면은 P형이 되고 여기다가 비소, 안티몬 이걸 합치면은 N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반도체 성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또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러한 성질들이 뭐냐? 그게 이제 일반 도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반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보통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저항이 증가를 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 증가를 하는데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떨어져요, 이게. 이게 보통 우리가 부성장이라고 하죠. 부성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정류작용을 할 수 있어요. 정류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는 얘기예요. 전류는 전자에 뭐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는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류작용에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또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절대온도 0도시란 얘기죠. 절대온도. 이때는 절연체와 똑같이 동작한다. 절연체와 같이 성격이 절연체 역할을 하더란 얘기예요. 반도체인데도. 절대온도 때. 이런 특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보면은 이제 사가거든요. 사가 원소는 어떻게 되냐? 사가 원소라는 것은 최외곽 전자가 사가 원소가 이제 전자가 4개란 얘기예요. 4개. 사가 원소. 이 사가 원소는 삼가 원소는 3개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울리 베타율이 하면은 2N의 자승이거든요. 자승. 거기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개수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14입니까? 14인데 1 봅시다. 14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첫 궤도에는 두 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몇 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에는 18이 들어가죠. 18이 들어갔는데 벌써 궤도 2개까지 10개 됐으니까 나머지는 3궤도에는 4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개. 사가란 얘기예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갤륨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이 원래 18이 돼야 되죠. 원래는.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러한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래서 4개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다른 전자로 이동도 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를 채우려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 보면은 플러스 있고 다 옆에 인근에 또 이런 계속 많은 원자들이 많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안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나눠가죠.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게. 그래서 안정을 취하려고 자꾸 하죠. 이렇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전자 4개 있는데 4개 가지고 불안전하니까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해. 공유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옆에 전자와 같이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해서 전체 8개를 맞춰주는 겁니다. 8개를. 그래서 안정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시험에 보면은 반도체는 무슨 결합이냐? 이온결합, 뭐 금속결합, 뭐 분자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란 얘기예요. 인근의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을 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반도체의 이제 생성,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한번. 아까 이러한 물질. 아까 P형이라고 했죠? P형. 여기는 N형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반도체를 합쳐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다이오드. 여기가 이제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성분을 띄게 되죠. 플러스 성분. 왜냐하면 3가 원소가 전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뜨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띄는 이 PN 반도체를 접합해서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PN 다이오드예요.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할 수 있고요. 정류작용. 첫째 용도가 정류작용. 두 번째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는 무슨 스위치냐? 우리가 보통 마그네틱 스위치가 아니라 무접점 전압 제어 스위치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용도를 쓸 수가 있죠. 두 가지를. 그런데 이것을 이 다이오드만 있으면은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걸게 되죠. 전압을. 이런 식으로. 전압을 걸어서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거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전압을 걸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이라든지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는 무슨 극입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죠. 여기도 이제 플러스 되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될 거고요. 아까 P형은 무슨 성질을 띈다 했죠? P형 반도체는 아까 무슨 성질?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 플러스 성질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아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족, 3족, 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적잖아요, 여기가. 이쪽에 P형은 이렇게 결합한 게 P형이죠. 이렇게 결합한 게 N형이니까. 전자가 이제 플러스 전자 부족에서 플러스 성질을 뜬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수캐리아, 하나는 소수캐리아. 두 개를 이제 띄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캐리아, 다수캐리아.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 소수캐리아는 빼버리고 다수캐리아 보면은 플러스를 띄고 있거든요. 플러스. 전체 플러스 띄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다수캐리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띄고 있죠. 그 41페이지 보면은 이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전류는 되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대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전개는 이 전압이란 얘기예요. 전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가지면은 플러스 이게 전자하고 양자하고 사이에는 같은 것끼리는 반발을 해요.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는데 여기는 반발이죠. 반발하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성분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동하죠. 여기는 반도체. 이거는 반대죠. 이거는 보면은 같은 거니까 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드리프트 전류거든요.
반도체죠. 이렇게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 뭐냐? 확산전류가 있어요. 확산전류. 확산전류 뭐냐면은 확산전류 뭐냐면은 전압을 안 걸어도 이 내부에 이 반도체 내부에서 농도차, 여기가 농도가 굉장히 강하고 세고 적다면은 이 내부에서 스스로 흐른 전류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산전류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가 이제 41페이지 이제 그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는 확산전류입니다. 확산전류. 확산전류는 아까 이것처럼 농도차 때문에 이 접합 다이오드의 반도체의 농도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많은 전자 성분이 많다면, 플러스 성분이 많으면은 플러스 성분이 많으면은 이게 전원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확산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확산전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격 시험 뭡니까? 취업 준비하시면 제일 밑에 보면은 이동도와 확산 정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은 반도체 광전 효과, 광도전 효과가 뭘까? 여기 보면은 광도전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에 빛을 쪼이면은 전자나 전공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해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도전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황화카드뮴 CDS라고, CDS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CDS가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들, 아파트 안에 현관 들어갈 때 사람 들어가면 어때요? 불 켜지기도 하죠. 예, 그게 이제 CDS 광 소자를 이용한 거거든요. 사람 움직이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발생하는, 그게 이제 광도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요. 광기전 효과는 전자가 이동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 광다이오드, 광TR, 또 대표적인 게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킹한 거는 꼭 좀 해 주시고요. 광다이오드, 광TR이라든지 태양전지는 무슨 효과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각자 낼 수 있죠. 광다이오드, 광TR 하나씩 내면서 무슨 효과를 이용하느냐?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도 광기전 효과다. 이제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루미네선스, 발광다이오드, LED란 얘기죠. LED. 전공과 재결합할 때 빛을 내는데 열이 안 나더란 얘기예요. LED 많이 쓰지 않습니까? LED.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참고로 이제 자격 시험이 아니라 취업까지 한다면 LCD도 이제 대강 비교해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한 5분, 10분만 좀 쉬었다가 좀 잠깐 하죠.